우리가 조금은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적용하면서 좋은 친교를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부분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번 오전 세션은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세대학교의 박종대 교수님께서는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주대학교 박종대입니다. 원래 제 전문 분야는 박다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데 주로 이제 무들, 연세대학교도 무들을 쓰고 있죠. LMS 스매트, 그 LMS 자체가 무들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무드를 좀 사용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오픈 에덱스도 좀 설치해보고 저희 현재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원래 4차 산업혁명과 조금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좀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냥 뜬금없는 약간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자율적 학습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런 담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다시피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대학교 이렇게 교육 경쟁력을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나 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피사 그 성적을 보면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유지가 못 되고 떨어지는 형편이고 인구가 또 감소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좀 교육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교육자로서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어떤 수업을 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게 됐는데 교육의 불평등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UNDP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교육 불평률이 18.52%고 수입의 그 불평등률이 18%. 근데 일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일본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불평등률이 1.57%, 그 다음에 그 수입의 불평등률이 6.3% 이렇게 되더라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낮습니다. 미국만 해도 이제 교육 부분에서 불평등률 같은 게 3.2%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전 그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월급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대기업에 갈래,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에 갈래, 그러면 중소기업 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멀리 가면은 가서 그 숙박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자기 집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다니기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가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일단 월급이 적지 않습니까? 월급이 적고 그렇다고 또 평생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도 안 되고 언젠가는 또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소기업이 좀 월급이 좋기 때문에 불평등한 거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임금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3, 40년 다니면서 그런 데 다니는 그 사람들이 노벨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죠. 큰 대기업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가지 일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퀄리티라는 것과 이퀄티가 있는데
이퀄리티는 똑같은 어떤 조건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모등학생들한테 밥을 주고 교과서를 주고 강의실을 제공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이 이퀄리티고, 이쿼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한테, 좀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더 기회를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시험 못 봤다. 그럼 한번 재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가끔 저희도 그런 태클을 씁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다들 내가 예상한 것만큼 못 썼어요. 그럼 재시험 보죠. 재시험을 봐서 올라갈 때까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쿼티하고 이퀄리티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회를 더 주느냐,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수학 문제라든가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 있지만은, 그런 훈련이 좀 안 되고 선행학습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느리거든요. 느리면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들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네이스에 저장돼 갖고서 다 성적으로 입력되고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죠. 한번 내가 내신을 잘못했다 그러면 되돌아가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고정화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이퀄리티를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이쿼티 같은 거는 조금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또 이거는 그 데이터가 출처가 UNDP인가?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인터넷 가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퀄리티, 아까 옆 앞에 사이트,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을 것 같은데, HDR UNDP.org에서 나온 데이터고, 밑에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구글에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20% 정도 그 이니퀄리티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어떤 정책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1%대로 떨어졌고,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3%, 2%에 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 20% 정도의 불평등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중국도 우리보다 낮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그런 데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고, 그 빈부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이퀄리티는 좋습니다. 교육 평등성은. 왜 우리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교육의 혁신이 없는 그런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학교 어떤 제도, 입시 제도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이 대학교 입시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없어지는, 실용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혁신도 안 일어나고 뭔가 교육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알다시피 입시는 수시하고 정시가 되어 있는데, 내신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대학교 입학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은, 현재는 지금 정시 확대하고 내신 갖고 수시를 뽑는데, 수시에서 이제 내신이 무지개 중요하게 되죠. 보통 등급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인원수 나눠먹고서 1등급부터 19등급까지 나누게 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생, 이제 수시에서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재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기재해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 만들어진 게 꽤 오래됐습니다. 나이스 만들어진 게. 처음에는 그 전교조도 많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 만든 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IT 마인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입력하는데 텍스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사진도 못 넣어요. 동영상도 못 넣고, 그리고 선생님만 입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장을 받아도 선생님이 상장 받았다고 하면 입력해야만 들어가고요. 그 스캔해서 그 자료를 원본을 이렇게 직접 첨부가 안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 입력, 정보 입력 도구로만 네이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현재도 보면은 1년 동안 그 네이스 유지하는데 한 300억 정도 쓰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사실은 교육을 또 얽매고 있고,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왜 선생님이 그렇게 썼습니까? 고쳐주십시오. 동의를 안 하면 입력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써줬는데 학생 발달 상황이라든가 독서 기록 같은 거 썼을 때 학생이 동의를 해줘야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학교 생활 기록부라도 볼 수 없고 그냥 대학 입시를 의지한 기록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 이전부터 그렇지만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학종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돈을 투자해서 자료를 만든다. 스펙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상도 막 10개, 20개 받고 어떤 데는 뭐 봉사활동도 무지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스펙을 부모님이 싸주다 보니까 이게 스펙을 저장하는 그런 장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 글자 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은 300자 이내, 학교에서 상 주는 것은 한 번만 올릴 수 있다. 여러 개 상도 필요 없습니다. 없고 오직 한 개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입력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입학할 때.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완전히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무용화. 학생부가 거의 판단의 기준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학생부에 의한 그 학생들의 성적 차이를 없게 만드는 것이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안 했다가는 학부모들에 의해서 이 스펙이 자꾸 쌓여지기 때문에 학생보다도 학생 자체적인 그런 활동보다도 그 부모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슬라이드가 옛날 버전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버전을 이전에 보내드린 걸 지금 했네요. 일단 좀 다시 다운받아서 봐야겠네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이전에 처음에 보낸 발표 자료인데 좀 다시 바꿔서 하겠습니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내드렸었는데 잠깐 정지하시고 동영상 구글로 인터넷이 되나요? 지금 인터넷이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 제가 다 추후에 보내드렸었는데 그걸 업데이트가 안 됐네, 발표 자료가.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제 교육 혁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대학교 1인당 고등교육 지출 규모가 사실 우리는 좀 작은 편입니다. 지금 OECD가 빨간색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 파란색인데 한 60% 정도에 속하고 있고요. 이걸로 이제 참. 예. 그다음에 그 1인당 고등교육부 비율을 보면은 OECD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교육비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에 비해서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2011년부터 등록금이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등록금 올리지 마라. 올리면은 불이익 준다. 대학교 평가에서 납부해 줄 테니까 올리지 마라. 단지 내릴 수는 있다라고 해서 계속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현재는 2011년보다 등록금이 0.4% 내려갔습니다. 조금씩 내려야만 돼요. 올려서는 절대 안 되고, 장학금은 계속 늘려야 되고, 왜 그러죠?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이거, 전기가. 보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화면은? 그래서 그냥 말로 그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등록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결국 그 수입이 이제 고정되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근데 대신 이제 물가라든가 유지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교육비를 우리가 나가는 비용을 재료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 IT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비용이 안 들걸라냐, 우리가 정보를 입수했을 때 거의 추가 비용이 안 들걸라냐, 그런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 제로 소사이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그런 미래학자가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가 된다, 미래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를 더 할 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좌를 들을 때 100명한테 교육하나 1000명한테 듣나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들려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공부를 셀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식당 가서 물 먹을 때 물은 셀프. 근데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먹잖아요. 그러면 돈이 절약되는 거죠. 뷔페 보통 보면 좀 한정식 같은 좀 싸지 않습니까? 물론 비싼 뷔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싸게 만들려면은 결국은 그 셀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도국에도 좀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교수의 월급이 작다. 그리고 또 개도국 같은 데는 그 수입이 적기 때문에 대학교에 다닐 만큼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또 받을 수도 없고, 등록금도 받을 수 없고, 교수 월급도 많이 줄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고등교육에서 우리 이런 많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셀프로 배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서 어떤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공부를 잘 못하든가 그런 학생들한테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얘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걸라요. 그러니까 이쿼티는 뭐냐면 차이가 있는 거를 극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쿼티인데, 그 어떤 학생이 잘 못했을 때 자꾸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 어떤 직종에 들어갔을 때 걔를 모니터링해서 걔한테 맞는 최적의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다. 우리가 등록금 올리게 되면 학생들도 부담감이 늘어나고 가족의 생계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등록금은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셀프 러닝이 돼야 된다. 물은 셀프. 그러니까 공부도 셀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근데 이것이 셀프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셀프가 가능하지만은 공부가 좀 재미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좀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미란 게 뭘까요? 어떤 때 재미가 생기고 어떤 재미가 안 생길까요? 재미.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취감. 그렇죠. 딱 맞습니다. 그 성취감이 있어야 그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공지능한테도 이제 교육시킬 때도 얘가 재미가 있어야 자기가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찾아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걔한테도 재미라는 어떤 값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느린 사람들은 성취하기 좀 어렵거든요. 설명해도 잘 이해 못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개입해서 최적의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정도 하면은 너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투입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붙어서 너 이거 부족하지 좀 이거 좀 더 해 이렇게 지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이 하면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로 코스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그 개입해서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여러 번의 기회를. 사람 중에 어려워도 기계는 여러 번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자동 채점으로 해서 돈이 안 들게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비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지금 코리아가 어디쯤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격비가.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그 수능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국가 그런 지원, 뭐 에이스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프라임 사업이라든가 링크 사업 할 때 대부분 제안서를 큰 대학들이 잘 써요. 서울에는 뭐 대학들이 잘 쓰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많이 나가고 지방대는 그것도 잘 못 쓰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정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뭐 10억, 20억, 어떤 때는 뭐 100억까지 주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방대학은 딱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교육비가 덜 받는 거예요. 교육비 환원이 적게 되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 다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설도 좋고 실험 시설도 좋고 교수님도 훌륭한 교수님들 월급 많이 줘서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반면에 지방대학은 그 정부에서 돈을 등록금은 고정돼 있으니까 정부 돈 갖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또 돈을 안 줍니다.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서 이 표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등급이 낮을수록 뭐랄까 교육비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퀄리티를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방대 나온 사람도 의전에 갈 수 있고 법 전문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시험으로 막 하다 보니까 수월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볼 때는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왜 지원하지 않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느리게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공부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고 부모님이 많이 투입을 해준 사람들은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교육을 잘 시켜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결국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균등한 기회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노력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사회.
안 하면 할 수 없죠. 안 한다는데 뭐 대책이 없죠. 근데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늦지만 여러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개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까 좀 빠졌는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능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학교별, 교사별 기재수준 차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시에서는 내신이 제일 중요하게 됐습니다. 내신. 그래서 학원에서는 내신 올리기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또 올린다 그러면서 정시 중심으로 또 학원을 많이 돌릴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면 뭐 어떤 자유활동은 1000자 이내, 동아리활동 500자 이내, 봉사활동 500자 이내 이렇게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보고서는 판단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판단 못하는 게 사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좋은 데 가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좋은 데 가고 어때서 그렇게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옛날보다 그러니까 1000자 쓰는데 500자를 줄어들었고 봉사활동은 미기재하게 돼 있고 진로활동도 700자 이내 행동특성인 종합기관도 500자 이내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 균등한 기회가 필요하고 학습을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2015 교육과정에는 이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둔 가정중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활동들에 대한 기록들을 네이스에 입력도 안 되고 잘못 썼다가는 학부모한테 원망 듣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성취 기준 입력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 공부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시행처가 필요하고 틀려 봄으로 인해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기과 학생들인데 전기과 학생들은 많이 보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 봐서 합격하는 건 불가능하고 여러 번 봐야만 적응돼서 시험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번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 똑똑한 사람들은 한 번에 통과하는 거고 좀 머리가 좀 느린 사람 학생들은 좀 여러 번 시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 개념들인데 입시를 반영할 때 총괄 평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는 시스템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평가를 하더라도 기록을 할 수가 없고 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화 우리가 학사 활동 그런 상황들을 기록할 때 시스템 입력할 때 이원화가 필요하다. 입시랑 반영 안 되는 시스템과 입시에 반영되는 시스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 번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최종평가도 여러 번 기회를 줘야 되고 성취 기준에서 절대평가라는 게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 같은 거 사용해서 수학, 코딩, 자동차점 같은 게 필요하죠. 현재는 수학 같은 거나 코딩 같은 경우는 자동차점 가능하려면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수식을 풀어라 했을 때 그 한 줄 한 줄 푸는 것들을 채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그 다음 줄에서 이항하고 뭐 나누고 곱하고 해서 이꼴이 성립하고 그 다음 줄에서 x는 얼마다 이렇게 푸는 과정들을 입력했을 때 컴퓨터가 채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 같은 것도 아까 구글 클래스메이트 보니까 코딩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채점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룰 베이스드 채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채점이 아니라 어떤 로직에 의해서 맞으면은 채점 맞는 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에서 제대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우리 대학 입시를 관장하는 거기서는 테스트하고 있는데 있는데 실제로 못 써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라는 것은 아주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놨지만 못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 총괄하는 기관이 뭐였죠? 교육부 말고 이제 대기업도 아니고 평가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에세이 같은 거를
채점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도, 지난번에 영어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도 못 써먹는 이유가 100%를 원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그러니까 정확도가. 100%가 안 되면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못 써먹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보기 위해서 또는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에세이를 쓸 때 내가 뭐 70점 나왔더라. 그걸 좀 더 노력해서 80점 나오고 그래서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대학 입시랑 연결되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완벽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 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에세이 같은 것이 필요하고 성취의 수준 같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제 채점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이제 학생들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학습하고, 그러니까 셀프 학습하고 컴퓨터가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얘네들이 어떤 것들 산출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산출물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거죠. 이런 산출물들을 저장하고 또 저장한 것들을 누군가 평가를 해줘도 또 평가한 것들을 또 보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과제 같은 거 평가하면은 제일 못한 사람 70점, 중간 80점, 잘하는 사람 90점 전 보통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10점, 50점, 100점 주거든요. 평가가. 그러니까 다 표준표가 다릅니다. 마음 가짐 자체가 저는 그냥 가능한 10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점만 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분들은 심합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이 잘한다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좋아서 다 A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다 C만 성적도 그렇잖아요. 대학교 성적도 보면은 C를 쫙 까는 교수님이 계시고 어떤 교수님들은 다 A를 잘 주시는 교수님인데 그런 것들을 보장할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교수님은 대충 성향이 그러니까 그걸 보정해서 학생들의 성취를 이제 평가해 줄 필요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IT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는 대학 입시에 반영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이런 IT 시스템을 사용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에세이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성취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원 체계로 불리한 학습 조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필요하고, 공부를 어떤 시기가 있거나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놓치면 계속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나, 수학 같은 경우도. 한번 중고등학교 때 한번 내가 수학에 대해서 진짜 싫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완전 스포츠가 되어버려서 수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비를 늘릴 수는 없고 결국은 교육비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코스트 제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공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공짜고 결국 또 교육도 공짜고 대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 만들어보고 그러는 건데,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럼 너는 뭐가 필요하니까 이걸 공부하라든가 자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 주고 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럼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거든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혹 싶은 학생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들게 되면은 사실 돈 있는 사람만 공부하게 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게 되는 건데, 이런 교육비가 돈이 안 든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퀄리티하고 이퀄티가 향상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면. 지금 교수님이 네. 제도권 하에서의 네.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제도권이 아닌 제도권 밖에서의 교육
예. 이제 교회 내 기독교 관련한 이제 세미나도 하니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반 제도권 하에 있는 뭐 신학대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기독교 아카데미 같은 거를 서비스를 할 경우에 무들이라고 하는 지금 저는 무들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무들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신학이라든지 뭐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 지식과 관련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제공해주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일단은 그 무들이 이런 게 적합하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거기에 인공지능 쓰는 거 최근에 조금 연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엔진이 들어가 있고 탑재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좀 얘가 탈락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그런 것만 하나 모델이 들어있습니다. 인공지능 안에 모델이 들어있고 실제 걔네들의 그 에세이 같은 거를 자동 채점은 아직 못 해주고 있고요. 그 사실 아까 우리나라 기관이 있는데 수능을 관장하는 그 기관에서 옛날에 에세이 같은 거 이렇게 채점해 주는 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써먹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초중고에 막 쓰게 만들어서 계속 훈련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무들은 그렇게 쓸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무들은 공짜니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박대철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쪽에서 키르기스탄 같은 데서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오픈 에덱스라든가 코세라 강좌 다 동영상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구글 검색해서 코세라 뭐 비디오 다운로드 검색 딱 하면 그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트 딱 돌려주고서 자기 아이디어 강좌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으면은 거기 있는 강좌를 다 다운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무드 같은 탑재해서 내가 운영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로 돈 벌면은 불법이 되지만은 그걸 갖고서 강의하는 데는 문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비를 재료로 만드는데 좋은 방법은 그런 동영상들을 코스라 에덱스 강좌를 다운받아서 이거 봐라 동영상 잘 나왔다. MIT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들이 동영상한 거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앤드류 용 같은 그런 인공지능 교수님들이 독한 거 다 보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추가적인 활동을 더 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 과제를 낸다든가 그걸 본 사람만 풀 수 있는 과제를 낸다든가 그룹에서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가 뭘 만들게 한다든가 보통 이제 온라인 강좌에서 좀 레퍼런스를 많이 다루는 것들도 있거나 인문 같은 경우는 뭐 철학자의 얘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테드 강좌도 있고 그걸 읽어보고서 토론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있는 자원들을 온라인 강좌 자원들을 공짜로 된 걸 잘 사용하자 그런 얘기에서 무드 같은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LMS뿐만 아니라 아까 구글 클래스룸도 무료니까 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교육비를 재료를 만들 건가. 재료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동영상 없으면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선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부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냐면은, 소크라테스하고 이제 플라톤의 대화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플라톤에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글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라이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플라톤한테 얘기하는데,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이집트 왕 타모스가 있었다. 근데 글자를 발명한 신인 테우스가 타모스한테 가서 이집트 신 타모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니네 국민들한테 글자를 교육시켜라. 리터러시를 교육시켜라. 그러면 니네 국민들이 똑똑해질 것이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했더니 이제 이집트 왕 타모스가 말하기를 글자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트루스가 아닌 트루스에 대한 이미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IT란 것도 보면은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냥 어떤
이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중요한 것은 내재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 똑같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IT를 가지고서 선교를 한다 했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실을, 트루스를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이 트루스에 대한 이미지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란 거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 선교할 때 그 기술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기술을 사용해서 트루스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 같은 그런 것도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성경 그런 말씀들도 단순히 어떤 텍스트라든가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트루스를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이 결국 어떤 IT를 도입하고 그럴 때 항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똑같은 논리가 걸려요. 글자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라이팅.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글을 안 썼어요. 근데 플라톤은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써 메모리 해갖고서 계속 보는 거죠.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발전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전달을 할 때 선생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걸 적어놓고서 이제 글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글을 안 쓰는데 플라톤은 글을 썼어요. 써갖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를 사용해서 내가 정보를 전달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진짜 지식이 되는 거고 교육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남의 거를 그냥 보고서 읊는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꾸 그러니까 모르는 남의 말은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IT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한 번 보고서는 이해 안 되고 잘 이해 안 되면 또 다시 한 번 보고 무슨 말 했는데 다시 한 번 보고 하면서 앤드류 용이 무슨 말을 했을까 자꾸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그 다른 사람의 진실이 뭔가를 진실이 뭐였을까라고 찾는 과정 그런 것들이 공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듈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제 LMS인데요.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예. 예.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냥 대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를 시켜주는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학습 애가 출석 얼마고 해서 과제해주고 거기다 동영상 올려주고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는 많이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무료로 갖다가 무료 시스템에 탑재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물론 관리하려면 이제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제가 그 학교 쪽에서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할 수 있게 뭔가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제 무드도 될 수 있고 뭐 구글 클래스룸도 있고. 예. 이게 LMS라고 그러는데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예. 학습 관리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어떤 뭐 학교 어떤 내용이 있다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그걸 체계화시켜서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수에게 수강생으로부터 이렇게 접속을 해서 들을 수 예.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누구나 예를 들면은 꼭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다운받아서 가능한지 할수 아니면 있어요.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설치할 수 경제는 있고요. 네?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구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이건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만약에 선교를 나가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티칭을 한다 하면 모듈을 다운받아서 셋업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운받는다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검색하면 될 거예요. 무들 치시면 돼. 예. 아니 네이버에 좀 검색하니까 안 나와서 네이버 말고 구글에. 구글에서 근데 구글 클래스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선교에서는. 왜냐면 돈이 안 들으니까. 무들 같은 돈이 들죠. 왜냐면 서버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돈이 들고 구글은 돈이 안 드니까. 서버 운영상에. 서버 개인이 운영해야 돼요? 그렇죠. 개인 무드 같은. 구입을 해야 되겠죠. 예. 구입해서 서버로 다운받아서 예. 거기서 이제 셋업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 거고 구글은 예. 클라우드 형태가 되어서
거기에다가 두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비용이 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비용을 안 드는 방향으로 예, 구글 클래스는 돈이 안 들고요. 거기서 이제 과제를 내주고 얘가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큼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 같은 거 매길 때는 필요한 거고 단순히 이제 선교 목적으로 동영상 같은 걸 제공한다 했을 경우는 그 페이스북 워크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NGO 같은데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예배 보는 그런 것들을 무료로 할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 페이스북 접근할 때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내더라도 그 페이스북에서 정책적으로 그 페이스북 사이트 접속할 때는 무료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탈 때 이제 델타 같은 거 타면은 인터넷 그 기내에서 와이파이가 되는데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메시지 보내는 건 무료예요. 근데 동영상을 유튜브 본다든가 좀 레벨이 좀 돈을 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는 페이스북을 접근하는데 돈 안 내는 나라가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 주제만 가지고도 그죠? 예, 예. 집중적으로 좀 발표하고 아니 그건 사실은 실제적인 게 그러니까 필요하지.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상적인 건다 어차피. 일단 구글 클래스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돈이 안 된다는 소리. 그렇게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주제만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아까도 한 가지 인공지능도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누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수천에 수조 원까지 이상 막 들 수 있는 비용들인데 이것이 만약에 있다면 학교라는 자체가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교육부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대학은 또 사실은 우리 공평함에 의해서 공정이죠. 그러니까 평등함보다는 대학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학 자체가 교수님들도 사실 필요 없는 네? 인공지능에서 다 관리할 수 있다면 어느 몇 분 과학자와 몇 사람이 지금 인터넷 강의 같이 한 분이 진짜 유명한 강의사가 강의하면 아이들이 전체가 동일하게 들으니까 동일하게 공부하고 학교도 필요 없고 좋은 대학 나쁜 대학 필요 없는 우리가 사실은 음서제도라고 입시제도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양반 쌍놈 가리는 게 좋은 대학이냐 나쁜 대학 그것 때문에 입시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고쳐질 수 없는 우리 민족성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이 저기 점심에 예.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후에 또 있거든요. 그때 논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라서 식사하고 오후 세션에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에 관련해서 패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1시까지가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 식사는 내려가시면 건너편 쪽에 침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심하시고 오후 세션은 1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이거 줘야 되는데 한 번. 이거 줘야 되는데. 식사하세요.